차가운 겨울비가 서울의 심장부, 강남의 아스팔트를 적시고 있었다. 회색빛 하늘 아래 명품 브랜드의 화려한 불빛만이 거리를 유일하게 채색하고 있었다. 그 중에서도 단연 눈에 띄는 것은 국내 최고 패션 그룹 아우라의 플래그십 스토어였다. 통유리로 된 거대한 외벽은 그 자체로 하나의 예술 작품이었고, 그 안에서 반짝이는 상품들은 지나가는 이들의 선망과 욕망을 동시에 자극했다. 바로 그 압도적인 건물 앞에 한 여성이 멈추어 섰다. 그녀의 이름은 한유진. 낡은 캔버스 재킷에 물 빠진 청바지, 그리고 비에 젖어 축 처진 에코백까지. 그녀의 행색은 이 화려한 거리와는 조금도 어울리지 않았다. 그녀는 마치 길을 잃은 미대생처럼 보였고, 실제로도 그것이 그녀가 의도한 모습이었다. 하지만 그녀의 눈빛만은 달랐다. 빗방울이 맺힌 속눈썹 아래 차분하고 예리한 시선이 매장 내부를 샅샅이 훑고 있었다. 그녀는 단순한 구경꾼이 아니었다. 아우라 그룹의 유일한 상속녀이자 현재 신분을 숨긴 채 전략기획실장을 맡고 있는 인물. 최근 몇 달간 강남 플래그십 스토어의 매출 감소와 급증하는 고객 불만 사항에 대한 보고서는 그녀의 심기를 불편하게 만들었다. 숫자는 거짓말을 하지 않았지만 그 이면에 숨겨진 진짜 이유는 서류만으로는 알 수 없었다. 그래서 그녀는 직접 이 문제의 심장부로 걸어 들어기로 결심한 것이었다. 자동문이 소리 없이 열리자 부드러운 조명과 은은한 향수가 그녀를 맞았다. 매장 내부는 고요하고 평화로웠다. 대리석 바닥은 거울처럼 반짝였고, 진열된 가방과 의류들은 저마다의 가치를 뽐내며 고고한 자태를 유지하고 있었다. 몇몇 부유해 보이는 고객들이 직원들의 극진한 대접을 받으며 상품을 둘러보고 있었다. 유진은 그 모든 풍경을 조용히 눈에 담으며 안으로 들어섰다. 그녀가 들어서는 순간 입구 근처에 서 있던 한 직원이 그녀를 흘긋 쳐다보았다. 직원의 이름은 박서연. 그녀는 이 매장의 에이스로 통하는 수석 판매 직원이었다. 그녀의 시선은 유진의 머리부터 발끝까지를 빠르게 스캔했다. 그리고 그 짧은 1초 만에 그녀는 유진을 상대할 가치가 없는 고객으로 분류했다. 그녀의 입가에 스친 미세한 경멸의 미소를 유진은 놓치지 않았다. 박서연은 곧바로 유진에게서 시선을 거두고 방금 들어온 다른 고객에게로 향했다. 명품 브랜드의 로고가 선명한 쇼핑백을 여러 개 든 중년 여성이었다. 사모님, 어서 오세요. 오늘 새로 들어온 신상품이 있는데 사모님 취향에 딱 맞을 거예요. 박서연의 목소리는 꿀처럼 달콤했고 얼굴에는 비굴할 정도의 미소가 가득했다. 유진은 그 모습을 가만히 지켜보았다. 이것이 바로 보고서에 적혀 있던 차별적 고객 응대의 현실이었다. 유진은 일부러 매장을 천천히 둘러보기 시작했다. 그녀는 상품에 대한 지식이 전문가 수준이었지만 일부러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처럼 행동했다. 실크 스카프를 만져보고 가죽 가방의 질감을 확인했다. 하지만 그 어떤 직원도 그녀에게 다가오지 않았다. 그들은 마치 유진이 투명인간이라도 되는 것처럼 행동하며 그녀의 주변을 스쳐 지나갔다. 그들의 관심은 오직 돈 냄새가 나는 고객들에게만 향해 있었다. 시간이 조금 흐른 후 유진은 매장 중앙에 전시된 한정판 핸드백 앞에 멈췄다. 스텔라 나이트라고 불리는 그 가방은 밤하늘의 은하수를 담은 듯한 디자인으로 아우라의 장인 정신이 집약된 걸작이었다. 가격표는 붙어있지 않았지만 유진은 그 가방의 가격이 소형차 한 대 값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 그녀는 주변을 둘러보며 가장 가까이 있는 직원에게 말을 걸려 했다. 마침 박서연이 다른 고객 응대를 마치고 잠시 쉬고 있는 것이 보였다. 유진은 박서연에게 다가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저기, 실례합니다. 이 가방에 대해 좀 여쭤봐도 될까요?
박서연은 마지못해 고개를 돌렸다. 그녀는 유진을 다시 한번 위아래로 훑어보며 노골적으로 귀찮다는 표정을 지었다. 네, 고객님. 뭔데요? 그녀의 말투는 퉁명스러웠고 아까 그 중년 여성에게 향했던 친절함은 온데간데 없었다. 유진은 아랑곳하지 않고 차분하게 말을 이었다. 이 스텔라 나이트팩, 실제로 한번 들어볼 수 있을까요? 소재나 내부 구성이 궁금해서요. 그 말을 듣는 순간 박서연의 입에서 비웃음이 터져 나왔다. 그녀는 소리를 내지는 않았지만 입꼬리를 비틀며 경멸적인 표정을 숨기지 않았다. 고객님, 이 제품은 저희 매장 VVIP 고객님들을 위해 특별히 제작된 리미티드 에디션입니다. 아무나 만져볼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녀의 말에는 날카로운 가시가 돋쳐 있었다. 아무나라는 단어에 힘을 주어 말하는 것이 똑똑히 들렸다. 주변의 다른 직원 몇몇도 그 광경을 흥미롭다는 듯이 쳐다보고 있었다. 유진의 얼굴이 미세하게 굳어졌다. 고객이 상품을 보고 싶어 하는 것이 당연한 권리 아닌가요? 규정상 불가능한 일인가요? 유진이 되물었지만 박서연은 한술 더 떴다. 규정상 문제는 없죠. 하지만 이 가방은 워낙 고가이고 섬세해서요. 만약에라도 손상이 가면 곤란하잖아요. 고객님의 재킷에 묻은 빗물이라도 튀면 큰일이죠. 그녀는 유진의 낡은 재킷을 턱짓으로 가리키며 말했다. 이것은 단순한 거절이 아니었다. 명백한 모욕이었다. 그녀는 유진이 이 가방을 감당할 능력이 전혀 없으며 만질 자격조차 없다고 공공연하게 선언하고 있는 것이었다. 주변의 분위기가 싸늘해졌다. 몇몇 고객들마저 수군거리기 시작했다. 유진은 깊은 숨을 내쉬었다. 분노가 치밀어 올랐지만 그녀는 그것을 차분함으로 억눌렀다. 이것은 개인적인 감정의 문제가 아니었다. 자신이 평생을 바쳐 이끌어가야 할 기업의 병든 환부를 직접 확인하는 순간이었다. 이 정도일 줄은 몰랐다. 썩어도 단단히 썩었다. 직원 한 명의 일탈이 아니라 이런 문화가 용인되는 시스템 자체가 문제였다. 유진은 더 이상 말을 섞을 필요가 없다고 판단했다. 그녀는 박서연을 한번 차갑게 쳐다본 뒤 아무 말 없이 뒤돌아섰다. 박서연은 자신이 이겼다고 생각하며 의기양양한 표정을 지었다. 그녀는 유진이 겁을 먹고 도망친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유진은 매장을 나가지 않았다. 대신 그녀는 인적이 드문 구석으로 걸어가 주머니에서 낡은 스마트폰을 꺼내 들었다. 그녀는 단축번호 하나를 길게 눌렀다. 신호음이 2번 울리기도 전에 상대방이 전화를 받았다. 실장님, 최민준입니다. 간결하고 신뢰감 있는 목소리가 들려왔다. 유진의 목소리는 얼음처럼 차가웠다. 최민준 실장, 나다. 지금 아우라 강남 플래그십 스토어 코드명 여명의 감사를 게시하라. 5분 내로 한 명도 내보내지 마. 수화기 너머의 최민준은 잠시의 망설임도 없이 대답했다. 알겠습니다. 실장님, 즉시 시행하겠습니다. 통화는 그것으로 끝이었다. 유진은 핸드폰을 주머니에 다시 넣었다. 그리고는 방금 전에 모욕이 벌어졌던 그 자리로 돌아와 팔짱을 낀 채 조용히 매장 입구를 응시했다. 그녀의 눈에는 더 이상 평범한 미대생의 모습이 남아있지 않았다. 제국의 주인이 옥좌에 앉아 심판의 시작을 기다리는 듯한 차갑고 압도적인 카리스마가 그녀를 감싸고 있었다. 박서연은 여전히 다른 고객에게 아첨을 떨며 유진의 변화를 전혀 눈치채지 못하고 있었다. 그녀는 자신의 인생을 송두리째 바꿀 폭풍이 불과 5분 뒤에 이 매장의 문을 부수고 들어오리라는 것을 상상조차 하지 못했다. 한유진이 전화를 끊고 난 후의 5분은 기묘한 정적 속에서 흘러갔다. 매장 안의 시간은 여전히 우아하고 느리게 흐르는 듯했다. 박서연은 다른 VVIP 고객에게 샴페인을 권하며 환심을 사고 있었고
다른 직원들은 각자의 자리에서 부유한 손님들의 비위를 맞추느라 여념이 없었다. 아무도 구석에 선 초라한 행색의 여성이 방금 거대한 폭풍의 스위치를 눌렀다는 사실을 알지 못했다. 그들의 세계에서 그녀는 여전히 존재하지 않는 사람. 무시해도 좋은 배경의 일부일 뿐이었다. 유진은 그 모든 것을 지켜보며 자신의 제국이 얼마나 깊이 병들었는지를 가늠했다. 이것은 단순한 서비스의 문제가 아니었다. 사람을 겉모습으로 판단하고 등급을 매겨 차별하는 것이 당연시되는 문화. 이것은 아우라 그룹의 창립자인 그녀의 할아버지가 가장 경계했던 것이었다. 우리는 옷을 파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의 삶의 아름다움과 자신감을 선사하는 것이다. 할아버지의 유언과도 같았던 그 경영 철학은 이제 빛바랜 액자 속 문구로만 남아있을 뿐이었다. 바로 그때였다. 매장의 통유리창 너머로 검은색 세단 세대가 빗줄기를 가르며 미끄러지듯 들어와 마치 약속이라도 한 듯 일렬로 정차했다. 최고급 모델의 차량에서 뿜어져 나오는 위압감은 매장 안의 모든 시선을 단숨에 사로잡았다. 차문이 열리고 검은색 정장을 완벽하게 차려입은 남자들이 일사불란하게 내렸다. 그들의 손에는 하나같이 단단해 보이는 서류 가방이 들려 있었다. 그들의 움직임에는 한치의 망설임도 없었고 얼굴에는 어떠한 감정도 담겨 있지 않았다. 매장 매니저인 김태식이 가장 먼저 이상한 낌새를 눈치챘다. 그는 사무실에서 CCTV를 통해 이 광경을 목격하고는 급히 밖으로 나왔다. 무슨 일이야? 누가 예약도 없이 저렇게 차를 댄 거야? 그의 목소리에는 짜증이 섞여 있었다. 그 순간 자동문이 열리고 차가운 바깥 공기와 함께 정장 차림의 남자들이 안으로 들어섰다. 그들의 등장은 고요한 호수에 던져진 돌멩이처럼 파문을 일으켰다. 매장 안의 모든 대화와 움직임이 멈췄다. 선두에 선 남자는 날카로운 눈매와 다부진 체격을 가지고 있었다. 그의 이름은 최민준. 한유진의 가장 충실한 오른팔이자 그룹 내에서도 엘리트 중에 엘리트로 꼽히는 인물이었다. 그는 주변을 둘러보는 다른 이들과 달리 오직 한 사람만을 향해 망설임 없이 걸어갔다. 바로 구석에 서 있던 낡은 캔버스 재킷 차림의 한유진이었다. 매장 안에 모든 사람들이 숨을 죽였다. 박서연 역시 의아한 표정으로 그 광경을 바라보았다. 최민주는 유진의 바로 앞에 멈춰 서서 깍듯하게 90도로 허리를 숙였다. 그의 행동은 너무나 정중하고 진심이 담겨 있어서 보는 이들을 압도했다. 한유진 실장님, 지시하신 대로 본사 감사팀을 소집했습니다. 지금부터 여명의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그의 나직하지만 힘있는 목소리가 매장 전체에 울려 퍼졌다. 한유진 실장님. 그 세 단어는 마치 천둥소리처럼 박서연의 뇌리에 박혔다. 그녀의 눈이 믿을 수 없다는 듯이 커졌다. 머릿속이 하얗게 비는 듯한 충격에 휩싸였다. 실장님, 누가 저 여자가... 그녀는 자신의 눈과 귀를 의심하며 유진과 최민준을 번갈아 쳐다보았다. 초라한 행색의 미대생, 자신이 아무나라고 부르며 모욕했던 바로 그 여자. 그 여자가 본사의 실장이라고 그룹 내에서도 막강한 권력을 가진 전략기획실의 박서연의 다리가 후들거리기 시작했고 얼굴에서 핏기가 사라졌다. 손에 들고 있던 샴페인 잔이 위태롭게 떨렸다. 매니저 김태식은 상황 파악을 위해 허둥지둥 다가왔다. 그는 아직 유진의 정체를 알아보지 못한 채 최민준에게 권위적인 목소리로 쏘아붙였다. 지금 여기서 뭐 하는 겁니까? 여기가 어디라고 함부로 감사를 운운합니까? 당신들 소속이 어디야? 당장 신분증을 제시해. 하지만 최민준은 그에게 눈길조차 주지 않았다. 그의 시선은 오직 유진에게만 고정되어 있었다. 유진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러자
최민준은 몸을 돌려 김태식을 정면으로 마주했다. 그의 눈빛은 순식간에 냉혹하게 변했다. 지금 이 시간부로 아우라그룹 본사 전략기획실의 명령에 따라 강남 플래그십 스토어의 모든 영업 활동을 중단하고 특별감사에 들어갑니다. 그는 품에서 공식 명령서를 꺼내 김태식의 눈앞에 펼쳐 보였다. 맨 위에는 그룹 총수의 직인이 선명하게 찍혀 있었다. 모든 직원은 업무를 중단하고 제자리에 대기하십시오. 매장의 모든 출입구는 통제되며 모든 POS 시스템, 컴퓨터, 서류는 즉시 확보될 것입니다. 감사팀원들은 그의 말이 끝나자마자 기계처럼 움직이기 시작했다. 몇몇은 출입문을 막아섰고 다른 몇몇은 계산대와 사무실로 향했다. 매장 안에 있던 고객들은 당황했지만 감사팀원 중 한 명이 정중하게 다가가 상황을 설명하고 밖으로 안내했다. 그룹 내부 사정으로 불편을 드려 대단히 죄송합니다. 오늘 구매하신 내역은 저희가 따로 연락드려 처리해 드리겠습니다. 순식간에 매장은 직원들과 감사팀, 그리고 이 모든 상황의 중심에 서 있는 한유진만 남게 되었다. 그제야 유진은 천천히 움직이기 시작했다. 그녀는 낡은 재킷을 벗어 던졌다. 그 안에는 값비싼 옷은 아니었지만 잘 재단된 심플한 검은색 원피스가 모습을 드러냈다. 그녀의 자세는 꼿꼿해졌고 어깨는 당당하게 펴졌다. 더 이상 위축된 미대생의 모습은 찾아볼 수 없었다. 그녀는 제국의 여제처럼 차갑고 위험 있는 모습으로 변해 있었다. 김태식 매니저는 그제야 상황의 심각성을 깨달았다. 그의 얼굴은 하얗게 질렸고 식은땀이 등줄기를 타고 흘러내렸다. 그는 유진을 알아보려고 애썼지만 공식 석상에 거의 모습을 드러내지 않는 그녀였기에 쉽지 않았다. 하지만 최민준의 태도와 총수의 직인이 찍힌 명령서만으로도 눈앞의 젊은 여성이 자신이 감히 거스를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직감할 수 있었다. 그는 비굴한 미소를 지으며 유진에게 다가갔다. 아, 실장님, 제가 미처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이런 누추한 곳까지 어쩐 일로? 유진은 그의 말을 중간에 잘랐다. 그녀의 목소리는 차가웠지만 이상할 정도로 또렷하게 들렸다. 누추한 곳 김태식 매니저, 당신은 아우라그룹의 얼굴과도 같은 이 플래그십 스토어를 누추한 곳이라고 생각하며 운영해왔나 보군요. 그녀의 지적에 김태식의 얼굴이 흙빛으로 변했다. 아, 아닙니다. 그런 뜻이 아니라. 그는 변명하려 했지만 유진은 그에게 더 이상 기회를 주지 않았다. 유진의 시선은 김태식을 지나 이제는 거의 혼절 직전인 박서연에게로 향했다. 유진은 천천히 그녀에게 다가갔다. 박서연은 뒷걸음질 치려 했지만 다리에 힘이 풀려 그 자리에 주저앉고 말았다. 유진은 그녀의 눈앞에 멈춰 서서 몸을 살짝 숙였다. 그리고는 아까 박서연이 했던 말을 그대로 돌려주듯 조용하지만 모두가 들을 수 있는 목소리로 말했다. 고객이 상품을 만져볼 자격이 있는지 없는지는 당신 같은 직원이 판단하는 게 아니다. 그 한마디에 박서연의 눈에서 눈물이 터져 나왔다. 후회와 공포, 그리고 비참함이 뒤섞인 눈물이었다. 그녀는 자신이 무슨 짓을 저질렀는지, 그리고 그 대가가 얼마나 끔찍할지를 이제야 깨달았다. 그녀가 무시하고 모욕했던 상대는 단순한 진상 고객이 아니었다. 바로 이 거대한 제국의 주인이었다. 그녀는 바닥에 엎드려 빌고 싶었지만 목소리조차 나오지 않았다. 유진은 더 이상 그녀에게 관심을 두지 않았다. 그녀는 매장 중앙에 서서 직원들을 둘러보았다. 공포에 질린 얼굴, 불안에 떠는 눈빛들. 그녀는 차갑게 선언했다. 최민준 실장, 모든 직원의 휴대폰을 수거하고 외부와의 연락을 차단하십시오.
지금부터 이 매장의 모든 것은 본사의 통제에 있습니다. 감사를 시작하세요. 네. 실장님, 최민준이 우렁차게 대답했다. 감사팀원들은 곧바로 직원들에게 다가가 휴대폰을 수거하기 시작했다. 김태식 매니저는 무언가 항변하려 했지만 감사팀원 2명에게 양팔을 붙잡혀 꼼짝할 수 없게 되었다. 박서연은 결국 바닥에 주저앉은 채 흐느끼기 시작했다. 화려했던 명품 매장은 순식간에 차가운 신문실처럼 변해버렸다. 유진은 그 혼돈의 중심에서 앞으로 파헤쳐야 할 거대한 부패의 실체를 마주하며 조용히 서 있었다. 조용했던 폭풍은 이제 모든 것을 집어삼킬 허리케인이 되어 그 위용을 드러내고 있었다. 화려했던 아우라의 플래그십 스토어는 순식간에 차가운 전쟁터로 변모했다. 명품 가방과 보석들이 진열된 매장은 이제 본사 감사팀의 임시 지휘 본부가 되었다. 직원들은 한쪽 벽에 나란히 선 채 불안한 눈빛으로 서로의 얼굴만 쳐다볼 뿐이었다. 그들이 자랑스러워했던 일터는 이제 자신들의 비리를 파헤치는 거대한 수사 현장이 되었고 그 중심에는 모든 것을 얼어붙게 만드는 시선으로 상황을 지켜보는 한유진이 있었다. 유진은 매니저 김태식의 사무실을 가리키며 최민준에게 말했다. 저곳을 임시 상황실로 사용하겠다. 모든 데이터는 저 안에서 취합하고 분석하도록 외부와의 통신은 철저히 차단하고 내부 보안망을 다시 한번 점검해 그녀의 지시는 군더더기 없이 명확했고 최민준과 감사팀은 기계처럼 움직였다. 몇몇은 노트북과 각종 장비를 사무실로 옮겨 즉석에서 지휘 통제실을 구축하기 시작했다. 순식간에 사무실의 고급스러운 가구들은 최첨단 분석 장비들로 뒤덮였다. 감사는 3개의 팀으로 나뉘어 동시에 진행되었다. 첫 번째 팀은 매장의 모든 컴퓨터와 POS 시스템의 하드 드라이브를 복제하는 작업에 착수했다. 그들은 단순한 파일 복사가 아닌 법의학에서 사용하는 디지털 포렌식 기법을 이용해 삭제된 데이터까지 복원할 준비를 했다. 두 번째 팀은 창고로 향했다. 그들의 임무는 장부상의 재고와 실제 재고를 하나하나 대조하여 차이점을 찾아내는 것이었다. 마지막 팀은 직원들을 한 명씩 격리된 공간으로 데려가 면담을 시작했다. 유진은 상황실에 앉아 실시간으로 보고되는 정보들을 종합했다. 그녀의 눈은 매처럼 날카로웠고 머리는 슈퍼컴퓨터처럼 빠르게 회전했다. 가장 먼저 이상 신호가 감지된 것은 판매 데이터 쪽이었다. 실장님, 이상합니다. 최근 6개월간 고가의 한정판 제품들의 반품률이 비정상적으로 높게 나타납니다. 그런데 더 이상한 것은 반품된 제품들이 다시 재고로 잡히지 않고 그대로 증발해버렸다는 점입니다. 데이터 분석팀의 팀장이 심각한 표정으로 보고했다. 유진의 미간이 좁혀졌다. 반품 처리된 상품의 로그 기록을 전부 확인해봐. 최종 승인자가 누구였는지, 그리고 그 상품의 실물은 누가 마지막으로 확인했는지. 그녀의 지시에 팀원들은 다시 분주하게 움직였다. 비슷한 시각, 창고에서 재고를 확인하던 팀에게서도 보고가 들어왔다. 보고 드립니다. 고가의 시계와 보석류가 보관된 금고에서 빈 케이스가 다수 발견되었습니다. 시리얼 넘버가 적힌 보증서는 그대로인데 내용물이 없습니다. 장부상으로는 모두 재고가 있는 것으로 처리되어 있습니다. 퍼즐 조각들이 하나씩 맞춰지기 시작했다. 이것은 단순한 고객 응대 불량이나 근무 태만의 문제가 아니었다. 명백한 횡령이자 조직적인 범죄였다. 누군가가 장부와 실제 재고를 조작하여 고가의 상품들을 빼돌리고 있었던 것이다. 그리고 그 모든 의심의 화살은 이 매장의 총책임자인 김태식 매니저를 향하고 있었다.
유진은 먼저 박서연을 면담실로 불렀다. 그녀는 이제 완전히 무너져 있었다. 화려했던 화장은 눈물로 번졌고 오만했던 눈빛은 공포로 가득 차 있었다. 그녀는 유진 앞에 서자마자 무릎을 꿇으려고 했다. 유진은 차가운 목소리로 그녀를 제지했다. 일어서 나는 당신의 사과를 받으러 온 게 아니다. 질문에 사실대로 대답만 하면 돼. 유진은 횡령에 대해서는 한마디도 묻지 않았다. 대신 그녀는 매장의 운영 방식에 대해 집요하게 파고들었다. VVIP 고객들에게는 어떤 특별한 혜택이 제공되지 일반 고객과 다른 점은 어떤 고객이 진상 고객으로 분류되고 그 기준은 누가 정하지? 매니저가 직원들의 판매 실적을 평가하는 방식은 어땠나? 박서연은 처음에는 우물쭈물했지만 유진의 날카로운 질문에 결국 모든 것을 털어놓기 시작했다. 김태식이 노골적으로 직원들에게 부유한 고객에게만 집중하라고 지시했으며 실적이 좋지 않은 직원들에게는 인격적인 모욕도 서슴지 않았다는 사실까지, 특히 유진의 귀를 사로잡은 것은 특별관리 상품에 대한 이야기였다. 박서연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가끔 매니저님께서 특정 상품들을 따로 빼놓으실 때가 있었습니다. OKVIP 고객을 위한 예약 상품이라고 하셨는데 가끔은 그 상품들이 예약 고객에게 전달되지 않고 그냥 사라지기도 했습니다. 저희가 여쭤보면 본사 정책상 특별 처리된 것이니 신경 쓰지 말라고만 하셨습니다. 박서연의 증언은 데이터 분석팀의 보고와 정확히 일치했다. 다음은 김태식의 차례였다. 그는 최민준이 직접 신문했다. 그는 처음에는 완강히 버텼다. 이건 명백한 월권 행위입니다. 본사에 정식으로 항의하겠소. 그는 소리를 지르며 저항했지만 최민준은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다. 그는 책상 위에 재고 불일치 목록과 허위 반품 데이터 출력물을 차례로 늘어놓았다. 김태식 매니저, 이 숫자들에 대해서 설명해 보시죠. 사라진 시계들과 증발한 핸드백들은 어디로 갔습니까? 김태식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다. 그는 더 이상 큰 소리를 치지 못하고 식은땀만 흘렸다. 그는 기억이 나지 않는다. 자신은 모르는 일이다. 부하 직원의 실수일 것이라는 말만 앵무새처럼 반복했다. 하지만 최민준이 그의 개인 계좌 거래 내역과 의심스러운 자금 흐름에 대한 자료를 꺼내놓자 그의 마지막 방어선마저 무너져 내렸다. 그는 자신이 한낱 매장 관리인이 아니라 거대한 부패 사슬의 중간 관리자에 불과하다는 것을 스스로 폭로하고 만 셈이었다. 유진은 모든 보고를 종합한 뒤 마지막으로 김태식의 사무실을 직접 수색하기 시작했다. 모든 것이 깨끗하게 정리되어 있었지만 유진의 눈은 무언가 다른 것을 찾고 있었다. 그녀는 고급스러운 책상과 장식장을 지나 벽에 걸린 거대한 그림 앞에 멈춰 섰다. 무언가 위화감이 느껴졌다. 그녀는 그림을 조심스럽게 떼어냈다. 그러자 그 뒤에 숨겨져 있던 소형 금고가 모습을 드러냈다. 최민준이 전문가를 불러 금고를 열었다. 그 안에는 현금 다발과 함께 검은색 표지로 된 작은 수첩 하나가 들어있었다. 유진은 조심스럽게 수첩을 펼쳤다. 그 안에는 날짜와 함께 암호처럼 보이는 이니셜, 그리고 엄청난 액수의 숫자들이 빽빽하게 적혀 있었다. 이것은 단순한 횡령 장부가 아니었다. 누군가에게 정기적으로 상납한 뇌물 내역을 기록한 비자금 장부였다. 유진은 장부를 넘기다 한 페이지에서 손을 멈췄다. 그곳에는 L 이사라는 이니셜과 함께 다른 항목들보다 훨씬 큰 액수의 금액이 적혀 있었다. 그리고 그 거래 날짜는 본사 이사회나 중요한 결정이 있었던 날과 기묘하게 일치했다. 유진의 머릿속에 한 사람의 얼굴이 떠올랐다. 이병철 전무이사. 아버지의 오랜 친구이자 회사 내에서 막강한 영향력을 가진 인물.
그는 평소 인자한 미소 뒤에 탐욕스러운 야심을 숨기고 있던 자였다. 이제 모든 것이 명확해졌다. 강남 플래그십 스토어의 부패는 단순한 일탈이 아니라 그룹의 심장부를 노리는 거대한 음모의 일부였다. 김태식은 그저 꼬리에 불과했다. 진짜 몸통은 훨씬 더 높은 곳에 도사리고 있었다. 유진의 눈빛이 얼음장처럼 차가워졌다. 그녀는 자신의 어깨에 놓인 책임감의 무게를 실감했다. 이것은 이제 단순히 썩은 가지를 쳐내는 문제가 아니었다. 아우라라는 거대한 나무의 뿌리를 좀먹는 암세포를 도려내야 하는 대수술이었다. 그녀는 조용히 장부를 덮었다. 진짜 전쟁은 이제부터 시작이었다. 아우라그룹 본사 35층. 도시의 정형이 한눈에 내려다 보이는 전무이사 이병철의 사무실은 고요한 위엄으로 가득 차 있었다. 최고급 마호가니, 책상과 벽을 가득 채운 현대 미술 작품들은 그의 취향과 권력을 동시에 과시하고 있었다. 그는 향긋한 다즐링 차를 음미하며 창밖으로 분주하게 움직이는 도시를 신이라도 된 듯이 내려다보고 있었다. 수십 년간 이 그룹에 몸담으며 그는 마침내 회장의 신임을 한 몸에 받는 2인자의 자리에 올랐다. 이제 남은 것은 단 하나. 늙은 회장이 물러나고 어리고 경험 없는 한유진을 밀어낸 뒤 이 제국을 온전히 자신의 것으로 만드는 것뿐이었다. 그의 평화로운 오후를 깨뜨린 것은 책상 위의 인터폰이었다. 전무님, 강남 플래그십 스토어의 김태식 매니저가 계속 전화를 받지 않습니다. 매장 유선 전화도 먹통입니다. 비서의 불안한 목소리에 그의 미간이 살짝 찌푸려졌다. 김태식은 그가 직접 심어놓은 신복이자 그의 비자금을 채워주는 충실한 수구먼이었다. 그가 연락이 두절될 리가 없었다. 이병철은 불길한 예감에 사로잡혔지만 애써 태연한 척 대답했다. 알았어, 별일 아니겠지. 계속 연락해봐. 하지만 몇 분 뒤 비서가 거의 울상이 된 목소리로 다시 인터폰을 했다. 전무님, 큰일 났습니다. 지금 막 법무팀에서 연락이 왔는데 본사 전략기획실에서 직접 감사팀을 파견해서 강남 스토어를 폐쇄하고 특별 감사에 들어갔다고 합니다. 그 순간 이병철의 손에 들려있던 찻잔이 미세하게 떨렸다. 전략기획실 한유진, 그의 머릿속에서 경고등이 울리기 시작했다. 그는 한유진을 그저 세상 물정 모르는 온실 속 화초, 경영에는 전혀 관심 없는 철부지 아가씨로만 여겼다. 그랬던 그녀가 자신의 심장부나 다름없는 강남 스토어에 칼을 꽂았다는 말인가. 이병철은 즉시 자신의 인맥을 총동원해 상황 파악에 나섰다. 그가 몇 군데 전화를 돌리고 얻은 정보는 충격적이었다. 한유진이 직접 허름한 차림으로 매장을 방문했다가 모욕을 당했고 그 자리에서 바로 감사팀을 소환했다는 것이다. 이병철의 얼굴이 분노로 일그러졌다. 멍청한 김태식 같으니 하필이면 호랑이 새끼를 건드려. 그는 김태식의 어리석음을 탓했지만 곧이어 자신에게 닥칠 위험을 직감했다. 김태식의 비리가 드러나는 것은 시간 문제였다. 그리고 그의 장부가 발견된다면 불길은 자신의 집무실까지 순식간에 번져올 것이었다. 그는 더 이상 차를 음미할 여유가 없었다. 그의 머리는 맹렬하게 돌아가기 시작했다. 이 상황을 타개할 방법은 단 하나. 한유진의 공격이 정당성을 잃게 만드는 것이었다. 그녀의 감사를 규정을 무시한 월권 행위이자 개인적인 감정이 개입된 보복으로 몰아가야 했다. 그는 즉시 이사회에 자신의 라인에 있는 임원들에게 전화를 돌리기 시작했다. 그의 목소리는 평소의 인자함 대신 다급함과 위기감을 교묘하게 섞어 연기했다. 오 부사장, 큰일 났소. 한 실장이 개인적인 감정으로 그룹의 최고 매출을 자랑하는 플래그십 스토어를 하루아침에 폐쇄시켜버렸소. 이건 명백한 경영권 남용이야. 주주들이 알면 어떻게 되겠소? 박상무,
지금 한 실장의 독단적인 행동 때문에 우리 브랜드 이미지가 심각하게 훼손될 위기요. 이사회가 나서서 바로잡아야 하지 않겠소. 그는 사실을 교묘하게 왜곡하고 과장하며 한유진의 행동이 그룹 전체를 위기에 빠뜨리는 것처럼 여론을 조작했다. 그의 노련한 정치 공작에 넘어간 이사들은 하나둘씩 동요하기 시작했다. 같은 시각 강남 스토어의 임시 상황실에서 유진은 이 모든 움직임을 손바닥 보듯 꿰뚫어 보고 있었다. 그녀는 김태식의 비밀 장부를 최민준과 함께 분석하며 말했다. 이병철 전무가 움직이기 시작할 거야. 그는 우리가 이 장부를 손에 넣었다는 사실을 아직 모르겠지. 아마 김태식의 개인 비리로 사건을 축소시키고 나의 감사를 성급하고 감정적인 행동으로 몰아붙여 책임을 내게 돌리려 할 거다. 최민준이 동의했다. 맞습니다. 이미 몇몇 이사들이 이번 감사의 절차적 정당성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는 정보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유진은 차갑게 웃었다. 예상했던 바야. 뱀은 구석에 몰리면 머리를 쳐들고 독을 뿜는 법이지. 하지만 그의 수가 얕았어. 그녀는 장부의 L 이사 항목을 손가락으로 가리켰다. 이 장부만으로는 부족해. 그는 김태식 개인의 망상이라고 발뺌할 수도 있어. 이 장부에 적힌 돈의 흐름을 역추적해서 돈이 이병철 전무에게 흘러 들어갔다는 명백한 증거를 찾아내야 한다. 바로 그때 유진의 개인 휴대폰이 울렸다. 발신인은 그녀의 아버지이자 아우라그룹의 한 회장이었다. 유진아, 지금 이게 어떻게 된 일이냐. 이사들한테서 전화가 빗발치고 있다. 네가 강남 스토어를 무단으로 폐쇄하고 영업을 방해하고 있다는데. 사실이냐? 아버지의 목소리에는 이사들의 압박에 시달린 피곤함이 묻어 있었다. 유진은 침착하게 대답했다. 아버지, 무단이 아닙니다. 그룹의 미래를 위한 정당한 감사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곧 열릴 이사회에서 직접 보고드리겠습니다. 전화는 곧 끊겼고 얼마 지나지 않아 그룹 비서실로부터 긴급 이사회 소집 통보가 이메일로 도착했다. 이병철이 판을 깔기 시작한 것이다. 그는 유진이 증거를 확보하기 전에 이사회를 이용해 그녀의 손발을 묶어버릴 생각이었다. 유진과 최민준에게 남은 시간은 많지 않았다. 감사팀은 밤샘 작업에 돌입했다. 그들은 김태식의 장부에 적힌 날짜와 금액을 단서로 수백 개의 유령 회사와 차명 계좌를 추적하기 시작했다. 그것은 거대한 거미줄처럼 얽혀있는 검은 돈의 네트워크였다. 이병철 역시 자신의 사무실에서 밤을 새우고 있었다. 그는 최고의 변호사들로 구성된 법무팀을 불러 모아 대응 전략을 짜고 있었다. 그의 전략은 간단했다. 첫째, 모든 죄를 김태식에게 뒤집어 씌운다. 둘째, 한유진의 감사가 절차를 무시하고 막대한 영업 손실을 끼쳤다는 점을 부각시킨다. 셋째, 이사회의 동정표를 얻어 감사 중단 결의안을 통과시킨다. 그는 승리를 확신했다. 애송이 한유진이 자신과 같은 노회한 거물을 상대하기에는 아직 역부족이라고 믿어 의심치 않았다. 다음 날 아침, 긴급 이사회가 열릴 본사 대회의실에는 팽팽한 긴장감이 감돌았다. 대부분의 이사들은 이병철의 여론전에 선동되어 유진에게 비판적인 태도를 보였다. 그들은 수군거리며 젊은 상속녀의 측이 어린 행동이 회사를 망치고 있다고 비난했다. 이병철은 회의실에 들어서는 유진을 보며 속으로 비웃었다. 그는 오늘 이 자리에서 그녀의 날개를 꺾어버리고 다시는 자신에게 도전하지 못하도록 철저히 짓밟아줄 생각이었다. 유진은 흔들림 없는 모습으로 회의실에 들어섰다. 그녀의 뒤에는 두꺼운 보고서를 든 최민준이 따르고 있었다. 그녀는 자신을 향해 쏟아지는 비난과 의심의 눈초리들을 정면으로 마주하며 조금도 위축되지 않았다.
그녀의 눈빛은 오히려 전의에 불타고 있었다. 이곳은 단순히 회의실이 아니었다. 아우라 그룹의 미래를 걸고 벌어지는 거대한 전쟁터였다. 그리고 그녀는 이 전쟁에서 승리할 모든 준비를 마친 상태였다. 이제 가면을 쓴 반역자의 목에 칼을 겨눌 시간이었다. 긴급 이사회 소집 통보를 받은 후 강남 스토어의 임시 상황실에는 무거운 침묵이 흘렀다. 시간은 야속하게 흘러갔고 결전의 날까지 남은 시간은 단 이틀뿐이었다. 감사팀은 밤낮 없이 김태식의 비밀 장부에 담긴 검은 돈의 흐름을 추적했고 마침내 이병철 전무가 세운 여러 개의 유령 회사를 통해 자금이 세탁된 정황을 포착했다. 증거는 차고 넘쳤지만 한유진의 표정은 여전히 어두웠다. 그녀는 거대한 화이트보드에 그려진 자금 흐름도를 바라보며 말했다. 민준 씨, 이 모든 증거는 완벽해. 하지만 결정적으로 부족한 게 있어. 최민주는 그녀의 의도를 즉시 파악했다. 인간적인 요소, 즉 증인이 부족하다는 말씀이십니까? 유진은 고개를 끄덕였다. 맞아. 이 사회에 앉아있는 늙은 여우들은 이 복잡한 숫자를 이해하려 하지 않을 거야. 이병철은 이 모든 것을 김태식의 단독 범행으로 몰아가거나 심지어 내가 증거를 조작했다고 주장할 수도 있어. 그들의 마음을 움직일. 이 부패의 희생양이 된 살아있는 목소리가 필요해. 그녀의 지시에 최민주는 즉시 지난 2년간 강남 스토어에서 부당하게 해고되거나 불이익을 받고 퇴사한 직원들의 명단을 다시 검토하기 시작했다. 수십 명의 이름 중에서 유진의 눈길을 사로잡은 한 사람이 있었다. 이름은 차지원. 그는 아우라 그룹이 주최한 신진 디자이너 공모전에서 대상을 수상하며 화려하게 입사한 인재였다. 그의 주력 분야는 액세서리 디자인이었고 그의 감각은 천재적이라는 평가를 받았다. 그랬던 그가 현장 경험을 위해 강남 스토어로 발령받은 지 불과 6개월 만에 불성실한 근무 태도와 조직 내 불화 유발이라는 납득할 수 없는 사유로 해고된 기록이 남아있었다. 유진은 차지원의 인사 기록과 그가 해고되기 직전에 제출했던 내부 보고서를 요청했다. 보고서의 내용은 충격적이었다. 그는 한정판 주얼리 라인의 시제품이 공식적인 수량보다 더 많이 제작되고 있으며 추가 제작된 제품들이 정식 유통 경로를 거치지 않고 사라지고 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그리고 그 보고서가 제출된 지 일주일 뒤 그는 해고되었다. 모든 정황이 김태식의 비리를 눈치챈 그가 보복을 당했음을 가리키고 있었다. 이 사람을 찾아야 해. 유진은 단호하게 말했다. 최민준의 팀이 그의 행방을 수소문했고 얼마 지나지 않아 그의 현재 상황을 파악할 수 있었다. 그는 업계에서 완전히 매장당한 뒤 디자인에 대한 꿈을 접고 작은 식당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며 힘겹게 살아가고 있었다. 최민준이 먼저 그에게 조심스럽게 연락을 시도했다. 하지만 차지원은 아우라 그룹이라는 말만 듣고도 경기를 일으키며 전화를 끊어버렸다. 그는 2번 다시 그 끔찍했던 악몽과 엮이고 싶지 않아 했다. 유진은 직접 나서기로 결심했다. 그녀는 화려한 실장의 모습이 아닌 처음 강남 스토어를 찾았을 때와 비슷한 평범하고 수수한 옷차림으로 갈아입었다. 그리고는 차지원이 일하는 허름한 식당 앞에서 그가 일을 마치기만을 조용히 기다렸다. 밤늦게 지친 모습으로 식당을 나서는 차지원의 모습은 과거 촉망받던 디자이너의 모습이라고는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초라하고 어두웠다. 유진은 그에게 조용히 다가갔다. 차지원 씨, 맞으시죠? 잠깐 이야기 좀 나눌 수 있을까요? 차지원은 경계심 가득한 눈으로 유진을 쳐다보았다. 누구신데 저를... 아우라 사람이군요. 볼일 없습니다. 돌아가세요. 그는 차갑게 돌아섰지만 유진은 포기하지 않았다. 저는 한유진이라고 합니다.
당신이 회사에서 쫓겨나게 된 이유를 바로잡기 위해 왔어요. 당신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그녀의 진심 어린 목소리에 차지원의 발걸음이 멈췄다. 그는 천천히 돌아보며 유진을 다시 쳐다봤다. 유진은 그를 근처에 작은 포장마차로 이끌었다. 따뜻한 국물과 소주 몇 잔이 오가자 차지원의 얼어붙었던 마음이 조금씩 녹아내리기 시작했다. 그는 지난날의 이야기를 쏟아냈다. 자신이 얼마나 아우라를 사랑했고 자신의 디자인이 제품으로 나오는 것을 보며 얼마나 기뻐했는지, 그리고 그 모든 것을 한순간에 앗아간 김태식의 비열한 음모와 협박에 대해 저는 시제품이 사라지는 걸 눈치챘어요. 그래서 김태식 매니저에게 보고했죠. 그랬더니 그는 저에게 말하더군요. 모르는 척하는 게 신상에 좋을 거다. 괜히 나섰다간 이 바닥에 발도 못 붙이게 될 줄 알아라. 하지만 저는 불의를 참을 수 없어서 본사에 정식으로 보고서를 올렸어요. 그게 제 인생 최대의 실수였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억울함과 체념으로 떨리고 있었다. 그는 결국 잊지도 않은 실수를 뒤집어 쓴 채 쫓겨났고, 김태식은 그가 다른 회사에 취업하지 못하도록 뒤에서 교묘하게 방해 공작까지 펼쳤다. 유진은 그의 이야기를 묵묵히 들어주었다. 그리고는 그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다. 차지원 씨, 당신의 실수가 아니에요. 침묵하지 않고 용기를 낸 당신이 옳았던 겁니다. 썩어빠진 조직이 당신의 정의를 짓밟은 거죠. 저는 그 썩은 부분을 도려내고 아우라를 당신과 같은 진짜 인재들이 꿈을 펼칠 수 있는 곳으로 다시 만들고 싶습니다. 그녀는 자신이 그룹 회장의 딸이라는 사실을 숨기지 않고 밝혔고, 현재 벌어지고 있는 일들에 대해 솔직하게 설명했다. 그녀의 이야기에는 사람을 끄는 힘이 있었다. 권력자의 오만함이 아닌 진심으로 회사를 바로 쓰려는 리더의 결의가 담겨 있었다. 차지원은 한참을 망설였다. 다시 그 거대한 권력과 맞서는 것이 두려웠다. 하지만 동시에 자신의 잃어버린 꿈과 명예를 되찾을 수 있는 마지막 기회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리고 무엇보다 눈앞에 있는 이 젊은 리더를 믿고 싶어졌다. 마침내 그는 결심한 듯 입을 열었다. 그때 저는 해고당할 것을 직감하고 증거를 남겨뒀습니다. 김태식이 추가로 주문했던 시제품 제작 지시서 사본과 원본 디자인 파일, 그리고 그가 다른 업자와 몰래 통화하는 것을 녹음한 파일까지 전부 USB에 담아서 보관하고 있었습니다. 언젠가는 진실을 밝힐 날이 올 거라고 믿으면서요. 그는 집으로 달려가 먼지 쌓인 서랍 깊숙한 곳에서 작은 USB 하나를 가져와 유진에게 건넸다. 유진은 그 작은 USB를 소중하게 받아들었다. 이것은 단순한 데이터 저장 장치가 아니었다. 한 남자의 짓밟힌 꿈과 정의를 향한 마지막 희망이 담긴 결정적인 무기였다. 고맙습니다. 차지원 씨, 당신의 용기 절대 헛되게 하지 않겠습니다. 그녀는 굳게 약속했다. 이제 그녀의 손에는 차가운 숫자 데이터뿐만 아니라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일 뜨거운 이야기가 쥐어져 있었다. 이사회라는 전쟁터로 향하는 그녀의 발걸음은 이제 그 어느 때보다 단단하고 확신에 차 있었다. 이병철은 초조했다. 긴급 이사회가 하루 앞으로 다가왔지만 며칠째 한유진 측에서는 어떠한 움직임도 감지되지 않았다. 강남 스토어는 여전히 굳게 닫힌 채였고, 그 안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알아내려 보낸 정보원들은 모두 빈손으로 돌아왔다. 이런 완벽한 침묵은 노련한 그에게 오히려 더 큰 불안감을 안겨주었다. 수십 년간의 권력 투쟁 경험은 그에게 경고하고 있었다. 상대가 조용할 때는 보이지 않는 곳에서 가장 치명적인 비수를 갈고 있을 때라는 것을 그는 한유진이 김태식의 비밀 장부를 손에 넣었을 가능성까지 염두에 두었다.
물론 그렇다 해도 이길 자신은 있었다. 그깟 장부 하나쯤은 얼마든지 조작된 것이라고 우길 수 있었다. 하지만 만에 하나, 한유진이 그 이상의 무언가를 준비하고 있다면 이사회에서 예상치 못한 일격을 당해 모든 것을 잃을 수도 있었다. 그는 더 이상 수세에 몰려 기다릴 수만은 없다고 판단했다. 판을 뒤흔들 선제 공격이 필요했다. 그날 밤, 이병철은 청담동의 한 고급배에서 오랜 시간 관리해온 언론계의 인물을 은밀하게 만났다. 그는 자극적인 기사로 유명한 한 인터넷 경제 매체의 편집장이었다. 이병철은 동정심을 유발하는 표정으로 입을 열었다. 김 편집장, 내가 수십 년을 바친 회사가 지금 어린 후계자의 측이 어린 행동 때문에 뿌리째 흔들리고 있어. 이걸 바로잡아야 한다는 사명감에 잠을 이룰 수가 없구려. 그는 준비해온 시나리오를 풀어놓았다. 사실과 거짓을 교묘하게 섞어 한유진을 사소한 접객 문제에 분노해 그룹의 심장부인 플래그십 스토어를 폐쇄시킨 아나무인의 독선적인 재벌 3세로 묘사했다. 그는 그녀의 감사가 무고한 직원들을 공포에 떨게 하고 있으며 이로 인한 영업 손실이 천문학적인 수준이라고 부풀렸다. 그는 마치 회사를 걱정하는 충신처럼 연기하며 이 모든 것을 폭로하는 것은 그룹의 미래를 위한 어쩔 수 없는 선택이라고 말했다. 돈과 특종 냄새를 맡은 편집장의 눈이 반짝였다. 다음 날 아침, 대한민국이 잠에서 깨어날 무렵 이병철이 설계한 폭탄이 터졌다. 아우라그룹 황태녀의 갑질, 도 넘은 분노의 감사라는 제목의 기사가 인터넷을 뒤덮었다. 기사는 순식간에 모든 포털 사이트의 메인 화면을 장식했고 소셜미디어를 통해 걷잡을 수 없이 퍼져나갔다. 사람들은 재벌 3세의 오만함에 분노했고 사실 확인도 없이 기사의 내용을 그대로 믿기 시작했다. 그 파급력은 즉각적이고 파괴적이었다. 주식시장이 열리자마자 아우라그룹의 주가는 곤두박질치기 시작했다. 개장 10분 만에 주가는 15% 이상 폭락했고 오너리스크가 현실화되었다는 분석 기사들이 쏟아져 나왔다. 본사 홍보팀은 빗발치는 기자들의 전화에 업무가 마비될 지경이었고 회사 내부에서는 직원들이 익명 게시판에 이번 사태를 비난하는 글을 올리며 술렁였다. 임시상황실에서 이 광경을 지켜보던 최민주는 분노를 참지 못하고 주먹으로 책상을 내리쳤다. 이런 비열한 수를 쓰다니 명백한 여론 조작입니다. 당장 반박 기사를 내고 법적 대응을 준비해야 합니다. 하지만 유진은 놀라울 정도로 침착했다. 그녀는 폭락하는 주가 그래프를 보여주는 모니터 화면을 응시하며 오히려 옅은 미소를 띄었다. 아니, 아무것도 하지 마. 최민준이 의아한 표정으로 그녀를 바라보았다. 하지만 실장님, 이대로 두면 여론은 완전히 돌아서게 됩니다. 이사회에 참석할 이사들도 마찬가지일 거고요. 유진은 천천히 고개를 저었다. 이건 이병철 전무가 파놓은 함정이야. 우리가 감정적으로 대응해서 진흙탕 싸움을 벌이길 바라는 거지. 언론을 상대로 해명하고 싸우는 순간 우리는 본질을 놓치고 그의 프레임에 갇히게 돼. 그는 지금 자신이 가진 마지막 패를 전부 보여주고 있는 거야. 그녀의 말에는 강한 확신이 담겨 있었다. 그녀는 이 상황을 위기가 아닌 기회로 보고 있었다. 이병철이 여론전이라는 극단적인 수단을 썼다는 것은 그만큼 그가 코너에 몰렸고 자신이 가진 증거를 두려워하고 있다는 반증이었다. 그가 판을 키울수록 나중에 진실이 밝혀졌을 때 그가 입을 타격도 그만큼 커지는 법이지. 우리는 묵묵히 우리의 칼을 갈면 돼. 진실이라는 가장 날카로운 칼을. 하지만 그녀의 이런 평정심을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도 있었다. 아버지인 한 회장에게서 격노한 목소리의 전화가 걸려왔다. 한유진, 지금 이게 다 무슨 짓이냐. 회사 주가가 반토막 나게 생겼다. 당장 이 사태를 수습하지 못할까.
주주들과 이사들의 압박에 시달린 그의 목소리에는 실망과 분노가 가득했다. 유진은 잠시 눈을 감았다. 가장 믿어주길 바랐던 아버지마저 흔들리는 상황에 가슴 아팠지만 그녀는 흔들리지 않았다. 아버지, 저를 믿어주세요. 딱 하루만, 내일 열릴 이사회까지만 기다려주세요. 제가 모든 것을 제자리로 돌려놓겠습니다. 그녀는 단호한 목소리로 아버지를 설득했다. 그녀의 목소리에 담긴 무언의 힘에 한 회장은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하고 전화를 끊었다. 유진은 깊은 숨을 내쉬었다. 이제 그녀는 완벽하게 고립되었다. 세상 모든 언론과 주주들, 동료 이사들, 심지어 가족까지도 그녀에게 등을 돌렸다. 사무실에는 모니터에서 흘러나오는 뉴스 소리와 키보드 소리만이 가득했다. 세상이 온통 그녀를 비난하고 있었지만 유진은 자신의 책상 앞에 앉아 차분하게 내일 이사회에서 발표할 자료들을 마지막으로 검토하고 있었다. 그녀의 손에는 차지원에게서 받은 작은 USB가 굳게 쥐어져 있었다. 세상의 소음은 곧 잠잠해질 것이다. 이병철이 화려하게 지핀 불길은 결국 그 자신을 태우는 장작이 될 운명이었다. 진실의 시간은 이제 정말 얼마 남지 않았다. 이사회 전날 밤, 세상은 한유진을 향한 비난으로 들끓었지만 그녀가 머무는 강남 스토어의 임시 상황실은 폭풍의 눈처럼 고요했다. 바깥의 소음은 두꺼운 방음 유리창에 막혀 희미한 배경음처럼 들릴 뿐이었다. 그 안에서는 한유진과 최민준, 그리고 소수의 정예 분석팀이 마지막 퍼즐 조각을 맞추기 위한 치열한 사투를 벌이고 있었다. 그들의 눈은 붉게 충혈되었지만 그 누구의 얼굴에서도 피로나 절망의 기색은 찾아볼 수 없었다. 오히려 결전을 앞둔 장수의 눈처럼 맑고 단단하게 빛나고 있었다. 그들 앞에는 디자이너 차지원에게서 건네받은 USB의 내용물이 펼쳐져 있었다. 그것은 이 부패의 사슬을 완성할 마지막 핵심 증거였다. 디지털 포렌식 전문가는 김태식의 통화 녹음 파일에서 노이즈를 제거하고 음성을 복원하는 데 성공했다. 파일 속에서 김태식은 누군가에게 아첨하는 목소리로 L 이사님께 드릴 특별 주문품의 준비 상황을 보고하고 있었다. 상대방의 목소리는 교묘하게 변조되어 있었지만 최민준의 팀은 성문 분석을 통해 그 목소리가 이병철 전무의 것과 99.8% 일치한다는 결과를 얻어냈다. 다음은 시제품 제작 지시서 사본이었다. 그것은 김태식이 디자이너 몰래 공식 수량보다 더 많은 제품 생산을 지시했다는 명백한 증거였다. 분석팀은 지시서에 적힌 제품들의 시리얼 넘버를 앞서 확보한 재고, 유출 목록 및 김태식의 비밀 장부와 대조했다. 모든 것이 하나의 그림처럼 완벽하게 맞아떨어졌다. 사라진 제품, 장부 속 검은 돈, 그리고 이병철에게 상납된 뇌물이 모두 이 가짜 지시서 하나로 연결되는 순간이었다. 유진은 모든 증거가 확보되었음을 확인했다. 하지만 그녀는 이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고 생각했다. 이병철은 궁지에 몰리면 꼬리 자르기에 능한 교활한 뱀이었다. 그는 이 모든 것을 김태식의 단독 범행으로 몰아가며 자신은 아무것도 몰랐다고 발뺌할 것이 뻔했다. 그를 완벽하게 무너뜨리기 위해서는 그가 스스로 제 무덤을 파고 걸어 들어오게 만들 함정이 필요했다. 유진은 최민준에게 은밀한 지시를 내렸다. 민준 씨, 우리가 아는 정보원 중에 이병철 전무에게도 정보를 흘리는 이중 첩자가 있을 거야. 그를 역으로 이용해야겠어. 그녀의 계획은 대담했다. 이병철의 귀에 의도적으로 왜곡된 정보를 흘려보내 그를 방심하게 만드는 것이었다. 최민준은 즉시 가장 신뢰도가 낮은 정보원을 통해 감사팀이 김태식의 개인 횡령 혐의만 밝혀냈을 뿐. 배우를 찾는 데는 실패하여 수사가 교착 상태에 빠졌다는 거짓 정보를 흘렸다. 이 미끼는 이병철이라는 거대한 물고기를 유인하기에 충분했다.
아니나 다를까. 몇 시간 뒤 이병철 측에서 움직임이 포착되었다. 그는 자신의 변호인단에게 모든 책임은 김태식에게 있으며 자신은 관리감독을 소홀히 한 도의적 책임만 인정하는 방향으로 이사회 발언을 준비하라고 지시했다는 첩보가 들어왔다. 그는 유진이 가진 패가 고작 매장 관리인 하나의 비리 증거뿐이라고 확신하고 자신만만하게 이사회를 자신의 동무대로 만들 준비를 하고 있었다. 유진은 그의 오만한 반응을 보고받으며 차갑게 미소 지었다. 거미가 스스로 거미줄로 걸어 들어오고 있군. 이제 모든 준비는 끝났다. 남은 것은 이 모든 증거와 사실들을 하나의 거대하고 설득력 있는 이야기로 엮어내는 것이었다. 유진과 팀원들은 밤을 새워 이사회 발표 자료를 만들기 시작했다. 그것은 단순한 프레젠테이션이 아니었다. 하나의 거대한 서사시이자 부패한 권력자를 단죄하기 위한 기소장이었다. 발표는 유진 자신이 직접 허름한 옷차림으로 매장에 들어서는 장면부터 시작되도록 구성되었다. 박서연의 오만한 응대, 김태식의 방관, 그리고 그 뒤에 숨겨진 시스템의 붕괴. 그 후에는 차가운 데이터가 등장했다. 조작된 판매 기록, 사라진 재고 목록, 그리고 천문학적인 액수의 횡령 내역, 그리고 마침내 디자이너 차지원의 피맺힌 증언이 이어졌다. 그의 짓밟힌 꿈과 용기 있는 고발은 이 차가운 사건에 뜨거운 피를 돌게 하는 심장이 될 것이었다. 그리고 대망의 마지막 장, 모든 증거의 화살이 단 한 사람, 바로 이병철 전무를 가리키는 것으로 발표는 절정을 이루도록 설계되었다. 유령 회사를 통한 자금 세탁 내역, 김태식과의 통화 녹취록, 그리고 그의 목소리 분석 결과까지. 그 어떤 변명도 통하지 않을 완벽한 증거의 그물이 이사회 회의실 전체를 뒤덮도록. 유진은 모든 것을 치밀하게 계산하고 배열했다. 동의특위 시작할 무렵 마침내 모든 준비가 끝났다. 밤샘 작업으로 모두가 지쳐 있었지만 그들의 눈빛에는 오히려 형형한 기운이 감돌았다. 유진은 창가에 서서 잿빛 서울의 하늘이 서서히 황금빛으로 물들어가는 것을 바라보았다. 지난 며칠간 그녀를 짓눌렀던 세상의 모든 비난과 의심은 이제 중요하지 않았다. 진실의 힘은 그 어떤 소음보다 강하다는 것을 그녀는 믿었다. 최민준이 다가와 깨끗하게 다림질된 정장 재킷을 그녀의 어깨에 걸쳐주었다. 모든 준비가 끝났습니다. 실장님, 유진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는 이사회를 위해 준비된 발표 자료가 담긴 태블릿 PC를 집어들었다. 그것은 그 어느 명품 가방보다도 무겁고 그 어떤 보석보다도 날카롭게 빛나고 있었다. 그럼 이제 거미줄을 거두러 가볼까? 그녀가 나직하게 읊조렸다. 이제 반역자에 대한 심판의 시간, 그리고 무너진 제국의 정의를 바로 세울 시간이 다가오고 있었다. 아우라그룹 본사 최상층에 위치한 대회의실. 거대한 원목 테이블을 중심으로 그룹의 명운을 쥐락펴락하는 이사들이 모두 모여 있었다. 평소라면 농담을 주고받으며 화기애애했을 공간은 오늘따라 얼음장처럼 차가운 공기로 가득 차 있었다. 테이블 상석에 앉은 한 회장의 얼굴은 굳어 있었고 그의 양옆으로 선 이사들의 표정에서는 노골적인 불만과 의심이 뒤섞여 있었다. 그들의 시선은 모두 한 사람, 테이블 끝에 조용히 앉아있는 한유진에게로 향해 있었다. 회의의 시작을 알린 것은 이병철 전무였다. 그는 마치 이 사태를 수습하기 위해 나선 구원자처럼 비장한 표정으로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는 먼저 깊은 유감의 뜻을 표하며 이번 사태로 인해 실추된 그룹의 명예와 주주들의 손실에 대해 머리 숙여 사과했다. 그의 연기는 완벽했고 이사들은 그의 말 한마디 한마디에 동조하며 고개를 끄덕였다. 존경하는 이사회 여러분, 그리고 회장님, 저는 이번 사태의 진상을 파악하며 참담한 심정을 금할 수 없었습니다.
그는 한유진을 한번 쳐다보며 말을 이었다. 물론 회사를 위하는 한유진 실장의 열정은 높이 평가해야 마땅합니다. 하지만 그 방식이 너무나 미숙하고 독단적이었습니다. 단 한 명의 불성실한 직원을 관리하지 못한 매니저의 책임을 묻는 것을 넘어 그룹의 가장 중요한 수입원을 아무런 절차적 협의 없이 폐쇄시킨 것은 명백한 월권 행위입니다. 그의 목소리는 회의실을 장악했다. 그는 준비해온 자료를 화면에 띄우며 이번 사태로 인한 예상 영업 손실액과 주가 하락으로 인한 시가 총액 증발액을 조목조목 짚었다. 숫자들은 이사들의 불안감을 더욱 증폭시켰다. 이어서 그는 모든 책임을 김태식 매니저에게 돌렸다. 김태식을 오랫동안 회사를 속여온 파렴치한 횡령범으로 규정하고 자신은 그의 범죄를 미처 파악하지 못한 관리감독의 책임만 통감한다고 말했다. 모든 것이 그가 밤새 준비한 시나리오대로 흘러가고 있었다. 그는 연설의 마지막에 한유진을 향해 회초리를 들었다. 따라서 저는 이사회에 정식으로 건의합니다. 한유진 실장의 모든 직무 권한을 잠정적으로 정지시키고 이번 사태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할 것을 제안합니다. 그의 말이 끝나자 몇몇 이사들이 박수를 치며 동조했다. 이제 모든 시선이 유진에게로 쏠렸다. 모두가 그녀가 어떻게 변명하고 방어할지를 지켜보고 있었다. 패배는 이미 결정된 것처럼 보였다. 하지만 유진은 당황하지 않았다. 그녀는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나 연단으로 걸어 나갔다. 그녀의 또각거리는 구두 소리가 정적을 깨고 회의실에 울려 퍼졌다. 그녀는 자신의 태블릿 PC를 회의실 메인 스크린에 연결했다. 그리고는 이사들을 천천히 둘러보며 나직하지만 힘있는 목소리로 입을 열었다. 좋습니다. 이병철 전무님의 훌륭한 연극 잘 보았습니다. 그럼 이제부터 진실의 시간을 시작하겠습니다. 스크린에 가장 먼저 떠오른 것은 화려한 아우라 플래그십 스토어의 정형 사진이었다. 이곳은 아우라의 얼굴입니다. 하지만 며칠 전 저는 이곳에서 아우라의 고객이 아닌 누더기를 걸친 가난한 학생으로 대접받았습니다. 그녀는 자신이 겪었던 일을 담담하게 설명했다. 이어서 화면에는 디자이너 차지원의 인터뷰 영상이 재생되었다. 영상 속에서 그는 떨리는 목소리로 자신의 꿈이 어떻게 짓밟혔는지, 그리고 부패를 고발한 대가로 어떻게 모든 것을 잃었는지를 증언했다. 회의실의 분위기가 미묘하게 바뀌기 시작했다. 이것은 단순한 경영권 다툼이 아니라 한 사람의 인생이 걸린 문제였다. 감성적인 호소가 끝나자 유진은 곧바로 차가운 이성의 영역으로 들어갔다. 스크린에는 수십 개의 그래프와 숫자들이 나타났다. 조작된 판매 기록, 유령 반품 내역, 그리고 사라진 재고 목록. 이병철 전무님은 이 모든 것이 김태식 매니저 한 사람의 소행이라고 하셨습니다. 하지만 과연 그럴까요? 한남 매장 관리인이 어떻게 그룹의 중앙전산 시스템까지 속이며 수년간 이런 거대한 범죄를 저지를 수 있었을까요? 그녀는 다음 화면으로 김태식의 비밀 장부를 띄웠다. 이병철의 얼굴이 순간 굳어졌다. 그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소리쳤다. 저건 김태식이 자신의 죄를 가볍게 하기 위해 날조한 것입니다. 저런 낙서 같은 것을 증거라고 제시하는 겁니까? 이사들이 다시 술렁이기 시작했다. 유진은 그의 반응을 예상했다는 듯 다음 증거를 제시했다. 차지원의 USB에 담겨있던 가짜 시제품 제작 지시서였다. 이 지시서에 적힌 제품 목록과 비밀 장부에 뇌물이 오고 간 날짜는 놀라울 정도로 일치합니다. 우연일까요? 이제 이병철의 이매 식은땀이 맺히기 시작했다. 유진은 그의 숨통을 조일 마지막 카드를 꺼내 들었다. 그녀는 김태식의 통화 녹음 파일을 재생했다. 잡음 섞인 파일 속에서
김태식이 누군가에게 아첨하는 목소리가 흘러나왔다. L 이사님께 드릴 특별 주문품. 이병철은 이제 이성을 잃고 말았다. 그는 자신의 결백을 증명해야 한다는 강박에 사로잡혀 유진이 파놓은 함정 속으로 스스로 걸어 들어갔다. 이건 조작이다. 누가 들어도 내 목소리가 아니지 않소. 음성 변조된 파일로 나를 모함하려 하다니. 그가 자신의 목소리가 아니라고 격렬하게 부정하는 순간 회의실의 모든 시선이 그에게 집중되었다. 유진은 기다렸다는 듯이 파일을 정지시켰다. 그녀는 이병철을 똑바로 쳐다보며 얼음처럼 차가운 목소리로 물었다. 조작이라고 하셨습니까? 전무님 목소리가 변조되어서 본인 목소리가 아니라고 주장하시는 겁니까? 이병철은 덫에 걸린 줄도 모르고 외쳤다. 당연하지. 누가 들어도 명백하지 않나. 유진의 입가에 차가운 미소가 번졌다. 알겠습니다. 그녀는 문가에 서 있던 최민준에게 고갯짓을 했다. 최민준이 노트북에 키 하나를 눌렀다. 유진은 다시 마이크를 잡고 말했다. 그럼 이제 변조되지 않은 원본을 들려드리겠습니다. 그녀의 말이 끝나자마자 스피커에서는 방금 전과는 비교도 할 수 없을 정도로 선명한 음질의 목소리가 흘러나왔다. 그것은 회의실의 모든 사람이 아는 바로 이병철 전무의 목소리였다. 그는 김태식과 함께 횡령한 물품을 처리할 방법과 자금을 세탁할 계획에 대해 아주 상세하게 논의하고 있었다. 회의실은 완벽한 정적에 휩싸였다. 이사들은 충격에 입을 다물지 못했고 한 회장은 배신감에 떨리는 손으로 얼굴을 감쌌다. 이병철은 자신의 목소리가 회의실 전체에 울려 퍼지는 것을 들으며 온몸의 피가 빠져나가는 듯한 감각에 휩싸였다. 그는 조금 전 자신의 입으로 저 목소리가 자신의 것이 아니라고 격렬하게 부정했다. 그리고 이제 그 자신의 부정이 자신을 완벽하게 올가미에 가두어버린 셈이었다. 그는 비틀거리다 의자에 주저앉았다. 수십 년간 쌓아 올린 그의 제국이 한순간에 무너져 내리는 소리가 들리는 듯했다. 유진은 연단 위에서 그 모든 광경을 차갑게 내려다보고 있었다. 심판은 끝났다. 이병철의 목소리가 담긴 녹음 파일 재생이 끝나자 아우라 그룹 대회의실에는 죽음과도 같은 정적이 내려앉았다. 수십 년간 그룹의 2인자로 군림해온 거물의 제국이 소리 없이 무너져 내리는 순간이었다. 이사들은 마치 유령이라도 본 듯한 표정으로 완전히 넋이 나간 채 의자에 주저앉아 있는 이병철과 연단 위에 얼음처럼 서 있는 한유진을 번갈아 쳐다보았다. 감히 누구도 먼저 입을 열지 못했다. 그 침묵을 깬 것은 테이블 상석에 앉아있던 한 회장이었다. 그는 떨리는 손으로 얼굴을 감쌌던 손을 천천히 내렸다. 그의 얼굴에서는 아들과도 같았던 부에 대한 배신감, 그리고 자신의 어리석음에 대한 깊은 자책감이 교차했다. 하지만 그의 눈빛은 그 어느 때보다 차갑고 단호했다. 그는 인터폰 버튼을 누르고 무겁게 입을 열었다. 보안팀, 지금 즉시 대회의실로 들어와 이병철 전무를 연행해서 외부와 접촉하지 못하도록 격리 조치해 그리고 곧바로 검찰에 신병을 인계하도록. 그의 목소리는 회의실 전체를 얼어붙게 할 만큼의 권위를 담고 있었다. 몇 초 뒤 회의실 문이 열리고 잘 훈련된 보안팀원들이 들어왔다. 그들은 아무 말 없이 이병철에게 다가가 그의 양팔을 붙잡았다. 이병철은 저항하지 않았다. 아니, 저항할 기력조차 남아있지 않았다. 그는 텅 빈 눈으로 허공을 응시하다. 보안팀에게 끌려나가면서 마지막으로 유진을 돌아보았다. 그의 눈에는 분노도 원망도 아닌 기묘한 공허함만이 담겨 있었다. 이병철이 회의실에서 사라지자 한 회장은 곧바로 회의를 속개했다.
그의 목소리는 이전보다 한층 더 힘이 실려 있었다. 이사회는 지금부터 2가지 안건을 긴급 표결에 붙이겠습니다. 첫째, 이병철 전무의 해임 및 그룹 차원의 형사고발. 건. 둘째, 그룹의 정상화를 위한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하고 그 위원장으로 한유진 전략기획실장을 임명하는 건. 이해 있습니까? 이의를 제기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불과 1시간 전까지만 해도 유진을 비난했던 이사들은 이제 그녀의 눈치를 보며 앞다투어 찬성표를 던졌다. 표결은 만장일치로 통과되었다. 권력을 위임받은 유진은 즉시 행동에 나섰다. 이사회가 끝나자마자 그녀가 이끈 감사팀과 법무팀은 그룹 내에 남아있던 이병철의 세력을 뿌리 뽑는 작업에 착수했다. 강남 스토어에 감금되어 있던 김태식 매니저와 그의 공범들은 현장에서 즉시 체포되어 경찰에 인계되었다. 그들은 유치장으로 향하는 차 안에서 자신들이 그저 거대한 도마뱀에 잘려나간 꼬리에 불과했다는 사실을 뒤늦게 깨달았다. 그리고 박서연. 그녀는 횡령에 직접 가담하지는 않았기에 법적인 처벌은 피할 수 있었다. 하지만 그녀에게는 그보다 더 가혹한 심판이 기다리고 있었다. 다음 날 아침, 그녀는 인사팀으로부터 한 통의 이메일을 받았다. 귀하는 그룹의 품위유지 의무 위반 및 고객에 대한 심각한 차별 행위로 인해 금일부로 해고 조치되었음을 통보합니다. 그것은 단순한 해고 통보가 아니었다. 그녀의 잘못이 명시된 이 징계 기록은 업계 전체에 공유될 것이었고, 사실상 그녀가 사랑했던 화려한 명품 업계에서 영원히 퇴출당했음을 의미하는 사형 선고나 다름없었다. 그녀는 텅 빈 자신의 방에서 한때 자신이 경멸했던 아무나보다도 더 비참한 존재가 되어버린 현실을 마주하며 오열했다. 내부의 적들을 모두 처리한 유진의 다음 과제는 외부의 위기를 수습하는 것이었다. 그녀는 이례적으로 직접 기자회견을 자청했다. 수백 명의 기자들과 카메라 플래시가 터지는 단상 앞에 유진은 조금의 흔들림도 없는 모습으로 섰다. 그녀는 더 이상 자신을 숨기는 전략가가 아닌 위기에 빠진 제국을 이끄는 리더의 모습이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그리고 아우라 그룹의 주주 여러분, 먼저 이번 사태로 인해 심려를 끼쳐드린 점, 그룹을 대표하여 진심으로 머리 숙여 사과드립니다. 그녀는 깊이 허리를 숙였다. 그리고는 어떤 변명도 없이 지난 며칠간 벌어졌던 모든 일들을 투명하게 공개했다. 그룹 내부의 뿌리 깊은 부패, 그리고 그것을 바로잡기 위한 고통스러웠던 과정까지. 그녀는 이번 사태를 오너 리스크가 아닌 골마 터진 환부를 도려내는 통쿠스러운 수술이라고 정의했다. 그녀의 연설은 진솔했고 강력한 힘이 있었다. 특히 그녀가 마지막으로 제시한 비전은 모든 이들의 마음을 사로잡았다. 아우라 그룹은 오늘을 기점으로 다시 태어나겠습니다. 사람을 외모로 판단하는 오만한 문화를 버리고 모든 고객을 동등하게 존중하는 기업으로 거듭나겠습니다. 비리와 타협하지 않는 투명한 경영, 그리고 실력 있는 인재가 꿈을 펼칠 수 있는 공정한 기회를 제공하는 기업이 될 것을 약속드립니다. 기자회견은 대성공이었다. 그녀의 진정성과 리더십에 대한 찬사가 쏟아졌고, 아우라 그룹을 향했던 비난의 여론은 순식간에 응원과 기대로 바뀌었다. 바닥을 모르고 추락하던 주가는 기자회견이 끝난 직후부터 폭등하기 시작하여 단 하루 만에 이전의 수치를 거의 회복하는 기염을 토했다. 위기는 완벽하게 통제되었다. 그날 저녁, 모든 소동이 끝난 후 유진은 아버지의 집무실을 찾았다. 한 회장은 창밖을 바라보며 깊은 생각에 잠겨 있었다. 그는 유진을 보자 복잡한 표정으로 입을 열었다. 내가 틀렸구나. 나는 너를 그저 지켜줘야 할 어린 딸로만 생각했는데.
너는 나보다 훨씬 강하고 현명한 리더가 되어 있었어. 나를 의심했던 나를 용서해다오. 유진은 조용히 아버지에게 다가가 그의 어깨를 감쌌다. 아니에요. 아버지, 저도 이번 일을 겪으며 많은 것을 배웠어요. 그녀는 아버지와 함께 서울의 야경을 내려다보았다. 폭풍은 지나갔다. 부서진 것들을 치우고 썩은 것들을 도려내는 힘든 과정은 끝났다. 하지만 그녀는 알고 있었다. 진짜 일은 이제부터 시작이라는 것을. 무너진 제국 위에 새로운 질서를 세우고 더 단단하고 건강한 미래를 만들어 나가는 것. 그것이 그녀에게 주어진 새로운 사명이었다. 3개월 후, 가을 햇살이 눈부시게 쏟아지던 어느 날 오후, 한때 굳게 닫혔던 아우라 그룹의 강남 플래그십 스토어가 새로운 모습으로 다시 문을 열었다. 이전의 권위적이고 차가운 분위기는 온데간데 없었다. 매장 내부는 더 밝고 따뜻한 조명으로 채워졌고 고객들이 편안하게 쉴 수 있는 작은 라운지 공간까지 마련되었다. 가장 큰 변화는 그 안에서 일하는 직원들의 모습이었다. 그들은 더 이상 고객의 옷차림을 훑어보며 등급을 매기지 않았다. 대신 모든 방문객에게 진심이 담긴 미소와 정중한 태도로 먼저 다가갔다. 이 모든 변화의 중심에는 그룹의 부회장으로 공식 취임한 한유진이 있었다. 그녀는 지난 3개월간 잠자는 시간까지 줄여가며 그룹 전체를 개혁하는 대수술을 감행했다. 그녀가 가장 먼저 바꾼 것은 사람이었다. 이병철의 라인에 서서 부정을 저지르거나 방관했던 임원들은 모두 가차없이 해임되었고 그 자리에는 실력과 인품을 겸비한 젊은 인재들이 수혈되었다. 또한 그녀는 아우라 스피린이라는 새로운 기업 문화 캠페인을 시작했다. 판매 실적보다는 고객 만족도를, 개인의 성과보다는 팀워크를 더 중요하게 평가하는 새로운 인사고가 시스템이 도입되었다. 그리고 그녀는 약속을 지켰다. 그룹 본사 한쪽에 디자이너들이 마음껏 창의력을 발휘할 수 있는 크리에이티브 이노베이션 센터라는 새로운 조직이 신설되었다. 그리고 그 센터의 책임자 자리에는 디자이너 차지원이가 임명되었다. 그는 더 이상 과거의 상처에 얽매인 패배자가 아니었다. 그는 자신과 같은 젊은 디자이너들을 이끌며 이전보다 훨씬 더 대담하고 혁신적인 디자인들을 쏟아냈다. 그가 디자인한 새로운 주얼리 라인은 출시되자마자 폭발적인 반응을 얻으며 아우라 그룹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었다. 어느 날 오후, 유진은 예고 없이 이노베이션 센터를 찾았다. 작업에 몰두하던 차지원은 그녀를 발견하고는 밝은 미소로 달려왔다. 부회장님, 어쩐 일이십니까? 그의 목소리에는 예전의 불안감 대신 자신감과 열정이 가득했다. 유진은 그의 어깨를 두드리며 말했다. 내가 아니라 지원 씨가 만든 결과물을 보러 온 겁니다. 정말 멋지군요. 우리의 잃어버렸던 영혼을 다시 찾아준 것 같아서 고마워요. 차지원은 감격스러운 표정으로 고개를 숙였다.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부회장님께서 지켜주신 그 정의. 이제는 제가 최고의 디자인으로 보답하겠습니다. 한 회장은 이제 경영 일선에서 한 걸음 물러나 딸이 이끄는 제국의 변화를 흐뭇하게 지켜보는 조언자 역할을 하고 있었다. 그는 종종 유진의 집무실을 찾아와 네가 나보다 훨씬 낫구나. 아우라의 진짜 주인은 바로 너다. 라며 진심 어린 칭찬을 아끼지 않았다. 아버지의 신뢰 속에서 유진은 더욱더 대담하게 자신의 비전을 펼쳐나갔다. 그녀는 더 이상 숨겨진 전략가가 아니었다. 아우라 그룹의 현재이자 미래를 책임지는 모두가 인정하는 리더였다. 그리고 어느 주말 오후, 유진은 모든 직함을 내려놓고 평범한 20대의 모습으로 돌아갔다. 그녀는 낡은 청바지에 편안한 스웨터 차림으로 새롭게 단장한 강남 플래그십 스토어를 다시 찾았다. 테스트를 위해서가 아니었다.
그저 자신이 만들어낸 변화를 평범한 고객의 입장에서 직접 느껴보고 싶었을 뿐이었다. 그녀가 매장 안으로 들어서는 순간 앳돼 보이는 한 신입 직원이 밝은 미소로 다가왔다. 어서 오세요. 고객님, 천천히 둘러보시고 도움이 필요하시면 언제든 말씀해 주세요. 그 친절함에는 어떠한 계산이나 가식도 담겨 있지 않았다. 유진은 고개를 끄덕이며 매장을 둘러보았다. 그녀는 일부러 가장 화려하고 비싼 한정판 가방 앞에 멈춰 섰다. 3개월 전 박서연에게 모욕을 당했던 바로 그 제품의 새로운 버전이었다. 그러자 그 신입 직원이 조심스럽게 다가와 가방에 담긴 디자인 철학과 장인의 노력을 열정적으로 설명하기 시작했다. 그의 눈은 고객의 옷차림이 아닌 자신이 판매하는 제품에 대한 자부심으로 반짝이고 있었다. 유진이 물었다. 이 가방 한번 들어봐도 될까요? 직원은 망설임 없이 대답했다. 물론입니다. 고객님, 저희 제품은 고객님의 손에서 가장 아름답게 빛나는 법이죠. 그는 정중하게 장갑을 끼고 조심스럽게 가방을 꺼내 유진에게 건네주었다. 그 순간 유진은 모든 것이 제자리로 돌아왔음을 느꼈다. 아니, 이전보다 훨씬 더 좋은 곳으로 나아가고 있음을 확신했다. 그녀는 가방을 사는 대신 작은 실크 스카프 하나를 구입했다. 직원은 그녀가 작은 금액을 결제함에도 불구하고 처음과 똑같은 미소로 그녀를 문 앞까지 배웅하며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또 뵙겠습니다. 고객님이라고 인사했다. 유진은 매장을 나와 눈부신 가을 햇살 아래 다시 한번 매장 전체를 돌아보았다. 아우라아라는 간판이 그 어느 때보다 자랑스럽게 빛나고 있었다. 그녀는 깨달았다. 그녀가 싸웠던 것은 단순히 이병철이라는 한 명의 부패한 권력자가 아니었다. 사람을 겉모습으로 판단하고 본질을 보지 못하게 만드는 세상의 모든 편견과의 싸움이었다. 그녀는 회사를 구했을 뿐만 아니라 사람의 진정한 가치는 겉모습이 아닌 그 안에 담긴 진정성과 인격에 있다는 자신의 신념을 증명해 보였다. 이제 이 거대한 제국은 단순히 상속받은 유산이 아니었다. 그녀가 직접 그 영혼을 위해 싸우고 쟁취해낸 그녀 자신의 것이 되었다. 그녀의 발걸음은 새로운 시대를 향해 그 어느 때보다 가볍고 힘차게 나아가고 있었다.